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자, 오늘 4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살펴드렸죠. 기승전 중국, 기승전 미국.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조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가운데서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홍 박사님 제가 참 무척 좋아하는 연구자인데, 특히 우리 홍 박사님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만 문무겸장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정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신데, 덧붙여서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빠삭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홍 박사님 여쭤보기 전에 3월 상황이 참 급박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3월 초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12일에 미국, 일본, 호주, 거기다가 인도 이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 압박을 아주 대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 뭐 동부가 순방했죠. 일본과 우리 한국 들러서 이른바 2+2 회의도 했고, 그런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16일에 우리 남쪽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고, 그리고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을 이건 대놓고 겨냥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 이 요구를 재확인했고요. 한미 2+2에서는 공동 성명에 중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 국무 국방장관들 구두 발언이라던가 기자회견 통해서 중국 압박을 재확인했습니다.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였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완전한 비핵화 얘기도 없고, 한미의 완전한 조율을 얘기하는데 혹시 이게 미국을 일방적으로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첫 번째 고위급 회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가졌는데 뭐 다 아시는 그런 결과였고요. 또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이 만나서 공동성명 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외교부장은 중동 5나라를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더 있습니다. 22일에는 미국, EU, 영국, 캐나다가 대중국 인권 제재를 했고, EU는 북한에까지 제재를 했습니다. 중국은 맞제재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21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 접히는 주름 없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듯 했는데, 그러자 북한이 25일 이번엔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쐈습니다. 영문 기사에서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 25일에 첫 번째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상응한 대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 열렸고, 30일에 비공개로 이 안보리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30분 남짓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뭐 결의 같은 거 없었고요. 북한의 2인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분명히 첫 시작을 잘못됐다, 아주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 28일에는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역시 담화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콕 찍은 건 아닙니다만 남조선 집권자라고 하면서 미국산 앵무새 같다, 아주 좀 인신공격에 가까운 거친 담화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방송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일 것 같은데, 미국 시각으로 4월 2일에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아마 지금 이거 나갈 때쯤에 이미 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시각으로 4월 3일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아주 시차가 굉장히 적게 열리지 않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박사님, 3월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총평 좀 맥락을 짚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했고 한 2달여 동안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이제 전략적 스케일링을 할 것인지. 이게 뭐 스케일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목표를 뭔가 정했다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소위 가정의 스케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역의 스케일이 있을 수 있고, 좀 나아서는 국가적인 스케일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각각의 스케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그 스케일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뭐여야 되는지를 수립하는 그 과정이 한 2달여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이제 가장 포괄적 스케일이죠. 그거를 바로 이제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으로 이제 소위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중국 그 포위 압박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 이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좋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한반도 문제와의 오버랩입니다. 오버랩. 그렇죠. 바로 북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바로 이 대중국 포위 전략과 오버랩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 오버랩이 충돌이 될지 어떻든 약간 층위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갈지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려를 표명하는 방식이 소위 비례성의 원칙. 상대가 날 강하게 대한다면 나도 강하게 가고 상대가 선하게 한다 나도 선하게 한다. 이른바 선대선 강대강. 예, 그렇죠. 그래서 2달여 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발언들 하나하나 전부 계산표처럼 작성을 해놓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위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관련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조성렬 박사 말씀을 조금 찾아서 꼭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박사님, 홍 박사님 또 이제 북한 무기 전문이시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른바 개량형 KN-23 이렇게 부르고 있고,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먼저 KN이 뭔가요? 예, KN은 이제 한미 연합사 또 이제 주한미군이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할 때마다 그 무기에 대해서 부여하는 식별 번호입니다. 식별 번호, 일종의 코드다. 그렇죠. 그래서 KN-01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넘버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2019년에 처음 식별되면서 KN-23을 부여했고요. 그 당시에 또 북한판 에이텐킴스라고 또 있었죠. 이것도 이제 KN-24로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그 무기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을 해왔던 번호가 바로 이제 KN 넘버를 보고요. 보통 이제 이것을 한국이 또 부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또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도 가능 이제 한미가 식별해서 보는 이 기준을 상당히 많은 부분 준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번에 이제 그 북한이 KN-23 개량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북한이 실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병철 부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대한 그 재원과 무슨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제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 안 한 거는 좀 또 눈여겨볼 부분인데 일단 말씀 계속 듣고요. 북한이 이제 밝힌 거는 600km 정도의 사거리, 한 90km 정도의 고도로 날아간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북한식 표현을 이제 좀 풀었으면 풀업 기동을 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밝혔습니다. 풀업 기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가다가 이렇게 좀 했다가 이렇게 간다 이런 거잖아요. 탄도 궤적을 따라 일단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거의 종말 단계에서 하강하다가 갑자기 다시 상승해서 상대가 거의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요격도 못하고 사실상 또 뭐 약간 뒤에 후미진 곳까지도 이렇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풀업 기동이 있는데 이걸 이번에 했다라고 이제 자신들이 밝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고체형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고체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기동성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액체 연료를 하게 되면은 빨라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주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준비 단계가 길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 언제든지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체형을 할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먼저 받고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자신들이 먼저 즉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고 탄두 중량을 2.5톤이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2.5톤을 개량한 무기 체계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거는 전술핵 무기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실제 2.5톤 정도의 탄두라면은 충분히 전술핵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탑재가 가능한. 지금 북한이 또 이른바 핵탄두 소형화 지금 계속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이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 되는 건 맞네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갖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들 그리고 북한의 전체적인 전략상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심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이 600km 정도의 북한이 밝힌 600km의 사거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 전반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사세보항이라든가 일본의 주일미군이 이제 주 7함대가 이제 주로 거점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상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일미군이 증원될 때 그렇죠. 그 증원을 또 차단하는 상당한 그 억제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여기에 핵탄두까지 탑재를 하고 또 어떻든 간에 그런 풀업 기강을 해서 상당 요격도 힘든 방식이 되고 또 그다음에 600km 이상의 영역 내에서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갖게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이 더더욱 이제 뭔가 또 증강돼서 방어가 돼야 되는. 우리도 뭐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측면이 좀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병철 부위원장이 통해서 밝힌 거는 자신들의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소위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뭐 정책의 그냥 프로세스만 따라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그 태세 여기에 상당 부분 조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뭐 우리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이 지난해 현무사죠. 현무사를 사실상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8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사실상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사거리가 넓죠. 그리고 여기에 탄두 중량이 한 2톤 정도 탄두 중량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술핵이 탑재가 가능하고요. 전방위적으로 다 800km 안에는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갖는 또 위협도도 상당히 있고 어떻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남북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그렇죠. 지금 평가를 할 정도로 그게 걱정이긴 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북한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ICBM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안심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을 본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생존력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생존하고 상대가 날 2차 타격할 때 보복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갖는다. 생존력과 보복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ICBM 위에도 이렇게 한반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통일 압수다에서 언젠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뭐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남조선이 니네가 만드니까 우리도 만드는 거야. 지금 이러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과거에 보면 미소 간에 군비 특히 핵 경쟁할 때 이른바 정말 그 공포의 핵균형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연상될 정도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뭐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뭐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북한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보다 이 악순환이 있고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냐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사님 앞부분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이 KN-23 말고도 북한이 다른 또 신종 무기 만들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른바 우리는 또 신종 4종 세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쏠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그런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도 북한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순항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순항도 있겠고 아니면은 북한판 그 아까 말씀하신 ATACMS도 있고 뭐 그 방사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가고 있는 행보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의 패턴, 자기 원칙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기 원칙을 좀 간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난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먼저 쐈고요. 네, 21일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좀 있다가 발표했죠. 순항 미사일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북한이 내세우기 위한 어떤 메시지 용도의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렇죠. 왜 발사했는지, 뭘 발사했는지를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네. 순항 미사일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루어진 이제 소위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리병철이 직접 담화를 내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발사에 갖는 의미를 좀 약간 짚어보면서 우리가 왜 북한이 이걸 쐈는지를 좀 그렇죠. 살 필요가 있는데, 이 순항 미사일은 다 아시다시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지금 이제 재원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한 230km 정도 날아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봤을 때는 아마 북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실전화되고 있는 금성 시리즈의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금성 시리즈의 순항 미사일은 위협도가 그냥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닥 이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발사했다라고 아마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금지 항목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지만 네. 순항 미사일은 들어가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작은 것까지 다 국민에게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너무 불안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소스 자체가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순항과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인데요. 중요한 거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 뭐냐면, 앞서 이제 그 최선희 제1부상, 외무성 제1부상이 자신의 그 담화를 통해서 밝힌 게 뭐냐면, 두 달여 동안, 그러니까 소위 두 달여 동안이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두 달여 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나왔던 대북 발언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이 모든 발언을 다 지금 청취하고 있고 다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이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한 만큼 우리도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첨단무기 도입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된 형태고 CPX였지만 어떻든 했습니다. 뭐 이제 김여정은 이제 50명이 하건 100명이 하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는 거 자체가 나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실제 첨단 무기 도입 이거는 뭐 당장 요 시기에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우리 있죠. 중장기 네.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난해 현무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의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어떤 것도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형식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리병철 그 담화에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8차 당대에서 제기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첨단 무기 전쟁 연습하는 거나 첨단 무기 도입을 그대로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의적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발사할 수 있는 걸 발사한 건데 처음에 순항을 하나 쏜 거고 그다음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2+2 회담에서 한미 그 외교 장관들이죠. 네. 외교 국방 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는데 그 공동 성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지속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자 억제력을 계속적으로 신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소위 대북적 대시적 철회의 가장 1순위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계속 지속하겠다고 한 것이고 무시를 했다.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실제 이것을 중단하기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정상끼리 약속을 했다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 걸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탄도미사일로 이제 응수를 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거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담화로 응수를 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그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이 직접 소집에 대해서 결의안 안보리 소집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또 표시하는 방식으로 소위 비례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먼저 강한 미사일을 쏘거나 강한 그 공격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아하. 상당 부분 이제 한미일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그렇죠. 맞게 움직일 거다. 한미일이 어떻게 이제 대북 공조를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예정돼 있는 한미일 외교 안보 수장들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대북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응수하는 방식으로 계속 명분 쌓으면서 아마 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자, 이제 그 지점이 이제 그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뭐 북한이 이번에 어느 정도 저강도로 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리 이제 안보실장들이 만나서 뭔가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박사님도 그렇게 북한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은 아닐 거로 보시잖아요, 사실은. 예, 뭐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죠. 아마 이제 수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대북 정책도 미국의 대북 그렇고. 정책을 네. 뭐 최종적으로 한번 한미일 외교안보 수장들이 확인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이 그게 나오는 걸 보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다음에 대화 분위기 조성 안 하고서, 근데 당신들은 너네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북한 입장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단거리 뭐 탄도미사일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강도를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중강도, 뭐 중고강도, 고강도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저도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 하면서 tough and direct라고 말을 하면서 뭐 약간 외교를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직방 은하 2호 로켓을 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있어가지고는 2차 시험으로 바로 가버렸거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을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뭐 전향적이거나 이렇게 나올 거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저강도가 아니라 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강도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 고강도로 가는 과정이 미국이 또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느냐 그 수위에 따라서 자신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다. 선제적으로 먼저 고강도부터 이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대화에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과거에 보였던 패턴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2차례, 그리고 회동을 1차례, 그래서 총 그렇죠. 3차례를 만난 네. 자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산을 확보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없었던 하나의 패턴을 만든 것이고 그 패턴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내가 협상할 상대가 미국이라는 것을 이미 만방에 다 알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받은 어음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 대화의 패턴과 구도를 굳이 먼저 깨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든 큰 명분이 있으면 깰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그걸 깰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다자구도로 가는 것도 처음부터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 자체의 판을 먼저 선제적으로 깨는 강수를 두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8차 당대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 소위 비례성의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상대가 날 선하게 대해달라는 사실상 어떤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선제적으로 날 좋게 대해준다면, 선하게 대해준다면은 그 선함에 내가 선함으로 응대를 해주겠다. 그러나 강하게 한다면 나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조건부기 때문에 먼저 그걸 강수를 두는 것은 자기 원칙에도 이제 위반이 되는 방식이고 대미 장기전은 어떻든 그런 방식의 수를 서로 도구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은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북미 관계를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요 국면에서 뭐 테니스로 비교를 하자면 그냥 탁 쳐가지고 상대방 코트에다가 공을 탁 던져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칠지를 보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북한이 선대선 강대강이란 걸 내세우고 저강도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당신들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 역시도 보면은 북한의 그런 의도 뻔히 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기보다는 또 한번 탁 쳐가지고 공을 북한 쪽으로 넘기는 이런 패턴이 많았었거든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느냐 이제 이건데 뭐 직설적으로 여쭤보죠. 우리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자 시절이라던가 취임 초기에는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우리가 잘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클린턴 2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박사님 근데 지금 혹시 그런 기대가 유효하다고 보세요? 클린턴 2기로 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제 수준에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북 정책 리뷰죠. 이게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나올 대북 정책을 예상을 하면서 네.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쓰는, 특히 이제 언론도 그렇지만 쓰는 방식이 최대 압박의 정책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재 완화로 핵 동결이라든가 부분적인 핵 폐기를 이루는 어떤 단계적 조건을 할 것이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양분시켜서 이 전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과정적으로 이게 중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미국 내 싱크탱크, 소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페이퍼들은 다 단계적 접근입니다. 보수 싱크탱크조차도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네. 그런데 but이 있겠죠. 그렇죠. 뭐냐면 바로 우리 그 국내의 그 핵군축이나 단계적인 위협 감소, 단계적인 핵군축,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편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동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핵 위협을 감소시켜 간다. 이 접근이 마치 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그 인적 그룹 내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닌 외부의 진보적인 싱크탱크, 또 보수적인 싱크탱크 다 포함해가지고 비핵화는 당연한 궁극적인 목표고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중간에 어떤 핵을 그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하거나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과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용인하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인 건 폐기입니다. 폐기. 그것은 진보든 보수든 바이든 진영 내부에조차도 동일한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핵군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마치 북한의 핵을 일부만 제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나 현실 정치에서 핵군축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상당 부분 좀 약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단계적 접근을 얘기하는 보수든 진보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싱크탱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핵군축 접근입니다. 근데 핵군축의 개념을 보수든 진보든 간에 미국 내의 모든 대부분의 의견들은 폐기를 전제로 한 과정적인 핵군축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죠.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에는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은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핵 폐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국내 분명히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 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뭐 가까운 예로는 지난 이제 3월 24일이었죠. 이제 포린 어페어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미국 정치외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비핵화는 불가능해졌으니 핵 위협 축소로 가라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실론입니다. 비핵화 현실론. 비핵화를 하되 비핵화를 단기간에 빅딜의 형태로 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을 하자면은 좀 더 장기적인 과정, 단계적인 과정을 설정해서 북한의 핵 무기를 폐기는 하되 좀 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호하는 조치를 주고 상호하는 조치를 주면서 폐기해야 된다. 그게 현실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제재 해제를 부분적으로 초기에 줄 수도 있고 중간에 핵협정, 소위 이란 핵협정과 같은 조금 확장 심화판이 맺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다만 그 방법 차원에서 이제 보수 싱크탱크와 진보 싱크탱크가 좀 더 급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핵군축 접근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동일한 지평에 있다.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내놓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런 그림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새로 채택할 대북 정책을 크게 한 3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 핵폐기 후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이미 해왔던 방식이죠. 비핵화 원칙론 속에서 강하게 대북 압박을 먼저 선제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어느 정도 굴복하고 회담에 나오면은 선 핵폐기를 제시하면서
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접근인데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리비아 방식인 건데 이거는 북한이 아주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네네. 예. 이제 극도의 이제 뭐 혐오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은 과거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초기에 볼턴식의 이제 그렇죠. 접근이었죠. 예. 해왔는데 이 자체가 먹히지도 않을 뿐만 네. 아니라 현실론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히 외교적인 고립을 시키고 경제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또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먹히겠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미중 대결 구도가 지금 그렇죠. 분명해지고 있어서 네. 중국이 얼마나 동참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가져야 될 정치적 그렇죠. 부담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두 번째는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 북한 적극성 후에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더 신중한 자세인데요. 일단 비핵화 원칙론은 유지를 합니다. 비핵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원칙론을 유지하되 다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라. 뭔가 성의를 보여라. 그 의지는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확약은 좀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주겠다. 좀 더 앞부분보다는 조금 유연해진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초기에 북한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도발의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쭉 설명해 주신.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이제 미국판의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소위 북한이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할게 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북한의 기존의 패턴을 본다면은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구사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보통은 더 세게 나오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이것이 서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치 국면이 바로 그렇죠. 진입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뭐냐면 결국은 적극적 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 관여를 통해서 단계적인 위협 감소로 가는 것. 소위 말해서 단계적 협력적인 핵군축을 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들이 이미 싱크탱크 내에서 우리 바이든 진영 내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견 상태로 해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북한의 핵 활동 자체를 동결한다. 특정 영변만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활동을 동결한다. 근데 그 동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통 옛날 같았으면은 들어가서 사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사찰하지 않는다.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미국과 동맹국이 갖고 있는 국가 정찰 자산만으로도 핵 활동 전체가 중단됐는지를 동결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핵 활동 전반이 동결됐다는 걸 특정 기간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핵과 관련된 협상에 들어간다. 그 협상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핵 비핵화와 관련된 한도를 정하는 것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ICBM 핵무기, 그다음에 핵시설, 핵물질 뭐 이렇게 덩어리째 우리가 나눠왔던 것들을 좀 더 세부화된 방식으로 북한이 핵 비핵화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한도를 정하게 되면은 소위 이란판 핵협정 확장판이죠. 확장 심화판인데 워낙 이제 고도화 수준이 북한은 높기 때문에 남북미부터 시작해 거기가 이제 코어가 되겠죠. 남북미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또 거기 국제기구 특히 이제 핵 관련된 검증기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자적으로 핵협정을 맺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협정이 6개 국가가 협정을 같이 맺었죠.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자적으로 협정을 같이 맺습니다. 협정 안에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지를 아주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단계적 군축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핵군축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뭐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중에는 비핵화에 대한 소위 이제 비핵화에 상응하는 일종의
보상들도 따라가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확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박사님이 좀 여러 가지 그 보고서라던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좀 그럼요. 제시를 해 주신 확정된 것이 거죠. 아니라 네. 이제 소위 이제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어떻게 핵군축을 북한 핵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들의 중첩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포괄적인 동결을 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해간다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요게 조금 내용이 이제 전문적 깊이 들어가다 보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고 집중도가 떨어지실 수 있죠. 잠깐 이렇게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목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서 잠깐 한호흡 쉬어 가겠습니다. 박사님 그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을 찾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2회 지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 그 말씀해 주신 건 미국의 입장인데 북한은 이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거 큰 틀로 좀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라 하면서 뭐 한미연합 군사연습 하지 마라. 뭐 그 전략적 자산 전개하지 마라. 또 첨단 무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딱딱딱 걸어놨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미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 모른 척하고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북한의 체면도 조금 살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미 대화 협상의 초입에 실질적인 협상에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얘기 남북 관계 얘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박사님이 이제 예상하신 대로 전망하신 대로 간다면 어렵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도 뭐 그냥 훈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우리가? 예, 그래서 일단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위상이랄까요? 그 위상 하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은 지난해에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실상 이제 강수를 둔 적이 있죠. 그렇죠. 초강수였죠. 예. 그 당시에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은 물론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주 내용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남쪽이 특히 한국이 남북한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를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근데 어떻든 북한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국 눈치를 보고 한미역행 그룹 눈치를 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치 북한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자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이제 최근 2018년 정세 전환 이후에 북한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철저히 남북 관계 수단화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북미로 가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활용하고 또 북미가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남쪽을 슬쩍 배제하고 북미 관계가 안 되면 남쪽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흔드는 방식. 그래서 사실상 남북 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굉장히 수단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북한이 노골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른바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냐는 거죠. 미국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제재가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남북 관계는 너무 앞서가지 마라. 그리고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서로 병행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핵화 우선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합의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제재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도 남북 관계는 상당히 수단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대북 정책 또는 크게는 동북아 대중 정책,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런 큰 차원과 연동이 됐을 때 거기에 너무 앞서가서 이게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항상 제어를 하려고 하죠. 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네요. 한국 역시도 계속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선순화돼야 된다. 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은 북미 관계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관계도 안 되게 돼. 네. 결국 선순환이 안 되게 돼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미 모두가 남북 관계를 수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결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 역시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국력이 아주 미약할 때나 했던 교류협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독자적인 개발 전략을 갖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겠다라는 게 북한의 사실상 전략입니다. 그것의 우선적인 매듭을 푸는 것이 바로 북미 관계라고 그렇죠. 보고 북미 관계에 달려드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중 간의 무역을 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남북 관계라는 것을 과거 한 20-30년 전에 가졌던 위상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 전체를 포기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남북 관계 위상이 결과적으로 다 수단적으로 바라보고 북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상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북이 해야 할 역할과 북미가 해야 할 역할을 구분짓는 지금의 역할론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죠. 북미는 비핵화를 하고 중요한 모든 결정을 하고 사실상 남북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류협력이나 하는 방식으로 네. 역할을 분담해 놓고 있는 부분은 남북 관계가 영원히 계속 부속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그렇죠. 거죠. 구조적인 문제죠. 예.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더 큰 차원에서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본질 문제와 비본질 문제를 우리가 굳이 막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좀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면은 본질 문제와 비본질 문제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 구상이 필요한 겁니다. 소위 한반도의 상호 안전보장 체제를 만든다는 차원에 그 안에 비핵화 문제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남북한의 군사적 위협 문제도 들어가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문제도 들어가고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한반도 상호 안전보장 체제를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략 구상을 만든다면은 우리가 북미만을 어떻게 할지를 갖다 목을 빼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전략 구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런데 이제 박사님의 제안은 굉장히 와 닿긴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현실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한국이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예, 어떻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평통에 대한 폐지를 북한이 이제 거론을 했고 네. 그 금강산 관광지구는 이미 사실상 뭐 지난 1-2년 사이에 계속 자신들이 자구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아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돼서는 아예 그냥 폐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 합의서까지 파기할 수도 있다. 네, 시원하게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위협을 자,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북한 역시도 남쪽을 흔들어서 남쪽을 흔드는 카드로 이 세 가지를 계속 흔든 거죠. 흔들어서 결국은 남쪽이 미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북미 대화에 미국이 좀 더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하도록 수단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계속 수단화되고 우리가 마치 볼모나 인질에 잡힌 것처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군사합의서 그걸 조금 현실적인 문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조평통에 이미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나마 군사합의서가 지금 현재 남북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업적이랄까 그 두 정상이 이런 건데 어떻게 북한이 지난해 우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처럼 이번에는 올해는 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것도 파기할 것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떨까요? 예, 이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거론한 이 세 가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조평통 폐지 문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 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그 발언 방식이 결은 좀 다릅니다. 앞서 얘기한 조평통과 금강산 부분은 사실상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상정해놨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것을 거론할 수도 있다 이제 항목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 합의를 어떻든 예고성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했다는 자체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향후에 네. 어떻든 카드가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을 이제 예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였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남북 간의 군비 통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비핵화가 얼마나 비핵화를 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선들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데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미국한테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사실상 보여주는 어필하는 효과가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뭐 한국으로부터 명분은 찾을 수 있지만 혹시 선제적으로 많이 파기하는 행위를 먼저 선언한다. 이거는 국제적인 약속, 그리고 평화를 하겠다라던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불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죠.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비핵화할 수 없다라고 뭐 논리를 펼 수 있지만 남북 간이 합의했던 군사 합의를 그것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행동들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파기한 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더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이 특히 북쪽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굉장히 큰 파장을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하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북미 정상 간에만 한 것이 아닙니다. 4.27을 시작으로 해서 4.27에서 완전한 비핵화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6.12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의 약속은 4.27과 6.12라는 두 개의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사 합의는 4.27을 근처에서 만든 것이 그렇죠. 9.19입니다. 근데 9.19를 파기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4.27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부정하게 되면 결국 6.12도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논리적인 차원도 넘어서서 북한이 이것까지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파기 선언을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엄포성에 일단 성격은 굉장히 짙다로 보고 다만 이제 조평통이라든가 금강산 관련된 부분들은 북미 협상 구도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로 가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울 거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을 찾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박사님한테 요거 좀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뭐냐면 미중 대결 구도는 계속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아직 크게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냥 뭐 소중 관계가 안 좋을 때 북한 김일성 주석 시절에 이른바 등거리 외교 해가지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뭐 챙겼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미중 대결 구도 속에 북한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한테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뭐 하여튼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인데 북한이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떻게 목표로 삼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는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대외적인 경제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발전 그 다음에 핵을 비핵화하더라도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발전이고 관계 정상화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의무 통과 지점이죠. 거기를 경유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상당한 이제 그 집중력을 갖고 계속 2018년 이후에 집중해 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핵을 계속 고도화했던 행보도 사실상 자기 목소리 들어달라는 굉장히 바랄 것 같은 행보였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과정으로 쭉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여지기도 하고 대외적인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거나 한다면은 그러면 굳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일종의 매력, 중국과의 밀착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이제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든 대외적인 경제 관계도 제재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결국은 북중 간의 밀착 전략적 제휴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돼 가지고 북중로의 전략적 제휴 속에서
좀 더 자신의 버틸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라는 것이 단기에 끝날 그런 구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동북아에서 그 전개되고 있는 핵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 아니라 냉전 시기를 이미 초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냉전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의 냉전이라는 건 미소라는 소위 일종의 약간 서구와 서구가 싸우는 그렇죠. 듯한 네,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서구 대 아시아라는 그렇죠. 대립구도까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결합이 예. 돼가지고 혐오적 그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이념적 대치였다면 지금은 이념 플러스 거기에 아시안적 혐오까지 뭐 일종의 같이 문명 충돌 같은 그런 예.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과거보다는 더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핵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핵군비 경쟁은 냉전 시기 이미 초과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최근에 미국,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수많은 전략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어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죠. 최첨단의 핵무기들을 다 열거를 했는데, 다 그것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어요. 가열차게 개발하고 지금 있거나. 개발을 예. 하고 있거나 거의 배치를 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외교라는 현장의 모습, 우아한 모습과 달리 밑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각축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 북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북한만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북한 보고 개발하지 말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불인정하는 체계를 통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네.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위권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당한 방법으로 자위권 행사하는 거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국제적으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건데, 어떨 땐 북한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주변에서 다 핵군비 경쟁을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펼쳐지는 거고, 남쪽도 한국도 이미 스웨덴 시프리에서 발표한 국제적인 그 무기 시장에서의 수출입 거래를 보면 한국이 거의 탑 5 안에 들거나 6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군사력도 지금 세계 10위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그 무기를 증강하겠다는 계획 역시도 경항모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자위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론에서는 맞는 얘기죠. 물론 이제 당위성에서 측면에서는 결의안의 제재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론 차원에서는 북한도 상당 부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자, 미중 전략 대결 구도 거기 속에서 일단 북미 관계가 그래도 풀리면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올 건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중국에 완전히 붙을 거다. 이제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걱정하는 부분인데, 진영 대결화 돼가지고 우리는 또 한미일 거기 이제 뭐 호주라던가 다른 나라가 또 붙겠지만 이런 식의 진영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정세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우리 또 이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가장 포괄적인 지금 스케일의 자신의 전략 구상인데, 그것과 한반도 정책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 오버랩된다는 것은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하위적으로 서브적으로 계속 진행될수록 그것이 북한에게 접근하는 방식과도 계속 충돌하고 그렇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입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뭔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력은 점점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미국이 그 대결단을 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다. 대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미소 냉전이 사실상 이제 끝났던 소위 이제 데탕트로 간다든가 또는 그것이 끝날 때도 어떤 면에서는 군사 전략적으로 미국이 압도적 우위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대사회주의 상대로 해서 과감한 화해 정책, 평화 정책을 펼칠 때 지형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국이 결국 미국 쪽에 같이 붙고 러시아와 결별을 하게 된 것도 과감한 대중국 화해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결국 붕괴된 것도
군사 전략적인 뭐 스타워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러시아에 대한 굉장한 과감한 화해 정책이었습니다. 과감한 평화 프로세스 제안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점진적 상호 호혜주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화해를 과감하게 보낼 경우에 보통 그 상대편은 어느 순간에 그걸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계속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자기들은 선의의 정책, 북한식 그리트 정책을 펼쳤는데 점진적 상호호혜 정책을 펼쳤는데 미국이 화답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답을 듣기 위해서 내가 대북 정책 철회라는 강한 요구를 좀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작지만 기대해 볼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어떻든 과감한 화해 정책을 초기에 펼치는 것이 오히려 큰 차원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출연자 다른 분들께도 계속 여쭤봤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이 북한에 과감하게 접근하는 게 중국과 북한을 이른바 디커플링, 분리를 해내서 미국의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이제까지 미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아쉬워요. 그런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정책 지도 그룹의 대통령위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미국 내에는 소위 이제 유니폼 오피셜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제복 입은 관료들이 굉장히 많은 포진돼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소위 미국 내에 있는 국방위원회, 소위 거기에 로비스트들과 또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의회와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군산복합체하고도 러스트벨트나 뭐 다 여기 건벨트라고 하죠. 건벨트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된 이해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화된 이해 집단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에도 상당 부분 또 이해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화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외신을 통해서 계속 북한의 핵 활동이라든가 그렇죠. 미사일 관련 활동들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대체적으로 그런 세력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바이든 정부의 정책 그룹 몇 명이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 그런 전방위적인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장애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도 좀 긴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중 관계를 머릿속에 두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 좀 짚어봤습니다. 뭐 우리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측면도 있고 뭐 여기서 저희가 길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만 이제 곧 우리가 또 우리 한국만의 또 정치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게 또 복합적으로 겹치면 이게 참 또 복잡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보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그 부분만 찾아서 가실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또 찾아서 보시면 또 시간 절약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 들고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홍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